산을 깎는 굴삭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쿵, 쿵, 쿵. 묵직한 쇳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오래된 암자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 소리에 놀란 산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릅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암자였습니다. 리조트 개발 예정 구역이었습니다. 착공 전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인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자재를 옮기고 서류를 들고 구역을 나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5 혹은 36. 얼굴이 검고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보조로 배치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암자 보존 구역 쪽으로 걸었습니다. 철거 예정 구역이었습니다. 측량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지, 돌담이 어디까지인지, 동선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암자 앞에 섰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이 암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마당에 어머니를 두고 내려왔습니다. 짐을 내려주고 고개를 숙이고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안전모를 쓰고, 철거 담당자로.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이었습니다. 측량 도구를 꺼냈습니다. 돌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자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고 회색 저고리를 입은 그 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노인이 마루에 서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눈이 말했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항상 준혁을 똑바로 봐왔던 눈. 거짓말을 하면 바로 알아채던 눈. 늦게 들어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말없이 바라봤던 그 눈. 어머니였습니다. 준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준혁 앞에 섰습니다. 톡, 톡, 톡. 지팡이 소리가 자갈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굴삭기 소리도, 사람들 소리도, 바람 소리도. 술래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날 여기 두고 간 게 너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10년 만에 그 자리에 1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35에 그가 있기 전에 25에 이준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컸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준혁이는 뭔가 될 놈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고 눈치도 빨랐으며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며 자란 사람이 흔히 그렇듯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식품 유통업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잘 됐습니다. 거래처도 늘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그는 그 성공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좋았다는 것, 때가 맞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서 무리를 했습니다. 대출을 끌어모았습니다. 지인의 보증까지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번엔 크게 터뜨려야 해. 그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경기가 꺾였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부도를 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사무실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문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압류됐습니다. 통장이 동결됐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아직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박순례입니다. 그 당시 65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준혁이가 10살 때 떠났습니다. 병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순례는 혼자였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파출부 일도 하고 손이 닳도록 일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찾아갔습니다. 엄마 며칠만 여기 계세요. 강원도 깊은 산속 암자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아뒀던 곳이었습니다. 스님이 운영하는 조용한 절. 밥도 나오고 잠자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기 좋고 밥도 잘 나온대. 요양도 되고. 순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상비약, 손때 묻은 성경책 1권. 차에 탔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암자 앞에 내렸습니다. 아들은 짐을 내려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금방 데리러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차가 내려갔습니다. 순례는 암자 마당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산 아래로 굽어지는 길.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매일 아침 암자 입구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바라봤습니다. 차 한 대가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쓰려면 산을 한참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었지만 다리가 시원찮은 순례에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암자의 젊은 스님이 대신 연락을 해줬습니다. 통화가 됐습니다. 딱 한 번.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밤이었습니다. 암자 마루에 혼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속의 밤바람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습니다. 저고리를 여몄습니다. 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머리가 빡빡 깎여 있고 눈주름이 깊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순례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함께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시면 병납니다.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실 분은 옵니다. 안 오실 분은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버려졌구나.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의 안쪽에 이상하게도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입구에 나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암자에 온 지 4개월째 되던 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얀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암자 마당도 돌담도 나무들도 모두 눈 아래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춥겠구나. 수도가 얼겠구나. 장작이 더 필요하겠구나. 서울에서의 겨울과 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일러를 틀면 됐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으면 됐습니다. 따뜻한 것을 사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순례는 옷을 껴입었습니다. 내복 위에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쳤습니다. 목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발에는 두꺼운 양말을 2겹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졌습니다. 발목까지 찼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를 틀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었습니다. 순례는 잠시 수도꼭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전날 받아둔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수도관 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참이 지나서야 물이 나왔습니다. 가늘게, 찬물이었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손을 씻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 수건이 차가웠습니다. 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첫 겨울의 가장 혹독한 밤은 1월이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속의 바람은 평지와 달랐습니다. 방향이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왔습니다. 문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술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발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코끝이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뜬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준혁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따뜻한 데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치이고 있는 건 아닌지, 혼자 어딘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미웠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미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밤에 어미를 산속에 두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하는 건지, 이 추위가 얼마나 매운지 알기나 하는 건지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 아래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우면서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못난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왔으면 싶었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어라. 어디 있든 밥은 먹어라. 아프지는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욕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있어라. 밥 먹어라. 아프지 마라. 어미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 봤습니다. 주지 스님의 이름은 도원이었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 암자에서만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 산에 올라왔다가 내려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내려가지 않았냐고 물으면 스님은 웃었습니다. 내려가야 할 이유를 못 찾았소.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는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하는 말이 무거웠습니다. 술래가 암자에 온 첫날 도원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언제 갈 건지, 아들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내줬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술래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버려진 어미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첫 겨울이 깊어지면서 도원 스님과 술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나면 둘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스님이 말하고 술래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술래가 말하고 스님이 들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들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은 화가 없소. 술래가 말했습니다. 화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다 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내야 합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술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얼굴을 떠올리면 화보다 걱정이 먼저 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어미요. 술래가 웃었습니다.
암자에 온 뒤 처음 웃은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도원 스님이 그 웃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소.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울 만큼 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이제 웃었소. 이제 살면 됩니다. 그 말이 순례의 마음속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모처럼 박혀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겨울은 조금 나았습니다. 수도 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전날 밤 미리 물을 받아뒀습니다. 문틈을 헝겊으로 막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몸이 추위에 적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도원 스님이 바둑판을 꺼내왔습니다. 바둑 두실 줄 아오? 순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워보겠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긴 겨울 저녁마다 둘은 바둑을 뒀습니다. 순례는 처음에 형편없었습니다.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전체를 볼 것, 한 수에 집착하지 말 것. 바둑을 배우면서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 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전체를 봐야 했습니다. 한 가지에만 집착하면 다른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 사업이 왜 무너졌는지가 바둑판 위에서 보였습니다. 한 수에 욕심을 냈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둘렀습니다. 순례는 바둑을 두면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 이해가 생기고 나서야 아들에 대한 미움이 조금 줄었습니다. 세 번째 겨울 즈음이었습니다. 암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암자에 조용하고 말 없는 보살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생각이 정리된다고.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고. 처음에 순례는 그 소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해줬다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원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 왜 저한테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소. 순례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오? 모르겠습니다. 들어달라는 거요. 판단하지 말고 끊지 말고 끝까지. 그게 제일 어렵소. 보살님은 그걸 잘하오. 순례가 생각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들을 때 더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표면에 있는 말과 안쪽에 있는 말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 안쪽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순례가 사람을 보는 방법이 됐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도 같았습니다. 임원들의 보고를 들을 때 숫자 안쪽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려움인지 욕심인지 아니면 진짜 확신인지. 그것이 보이면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암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원 스님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순례는 암자일을 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법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공양 준비를 도왔습니다.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산속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생각을 덜 했습니다. 아들 생각을, 그 빈자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바쁘면 마음이 조금은 쉬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례는 산에서 나무를 캤습니다. 스님에게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독이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몇 달이 지나자 눈에 익었습니다. 참나물, 고사리, 취나물, 두릅. 손이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여름에는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를 처음 잡았을 때는 제대로 내리치지도 못했습니다. 빗 맞아서 나무가 튕겨나갔습니다. 스님이 옆에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중심을 잡는 법, 힘을 쓰는 법.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3년 차가 되던 해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암자의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왔지만 눈빛이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중견기업 사장, 증권사 대표. 그들은 마음을 다스리러 온다고 했지만 실상은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사업의 압박으로부터, 결정의 무게로부터, 혼자 짊어지기 버거운 것들로부터. 순례는 그들에게 차를 따랐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차를 따르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하지만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그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순례는 아들의 사업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서 어긋났는지, 왜 무너졌는지. 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뼈 아프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년차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산길이 미끄러웠고 그런 날에 손님이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차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진흙이 잔뜩 튀긴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최동수,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뺨이 헬쑥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순례가 그를 맞았습니다.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였습니다. 최동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부도가 납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습니다. 20년입니다. 제 손으로 일으킨 회사입니다. 직원이 120명입니다. 순례는 듣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연장이 안 됩니다. 주거래처가 발주를 끊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다 놓아버릴까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순례가 물었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최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지 잠시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 얼굴입니다. 월급 못 준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이 문제가 아니라 겁이 문제요. 최동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례가 계속했습니다. 빚은 숫자입니다. 숫자는 방법이 있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리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최동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주거래처가 발주를 끊었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납기가 2번 늦어서. 납기가 왜 늦었습니까? 핵심 부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협력업체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 협력업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동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 협력업체를 인수하는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신용이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사채 대신 그 협력업체를 담보로 제대로 된 투자자를 찾아보십시오. 부품 공급망을 직접 쥐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당신 회사의 가치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주거래처에 다시 가십시오.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최동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최동수는 암자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순례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례는 아들의 사업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꺼냈습니다. 무엇이 회사를 무너뜨리는지, 사람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확장의 욕심이 얼마나 빨리 발목을 잡는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살갗으로 겪은 것들이었습니다. 최동수는 내려가는 날 아침 암자 마당에서 순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순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직원들 얼굴 생각하면 됩니다. 최동수가 다시 올라온 것은 2년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새 대였습니다. 뒤따르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었습니다. 최동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헬쑥함이 없었습니다. 협력업체를 인수했습니다. 투자자를 찾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주거래처에 다시 찾아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2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째에 겨우 면담이 됐습니다.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발주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2년 동안 회사는 3배 성장했습니다. 최동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회사를 맡아주십시오. 순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고 제 회사도 없었습니다. 직원 120명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순례는 잠시 멈췄습니다. 120명. 그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자 지붕이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최동수가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제 이름은 밖에 내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르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암자 지붕 보수 비용은 선지급입니다. 최동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순례는 5년 만에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동수와 함께한 날들. 최동수는 원래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였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잘랐습니다. 직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그 직선이 부러졌습니다. 함께 버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암자에서 내려온 뒤 최동수는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50년 가까이 굳어진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또 직원을 몰아붙였습니다. 또 후회했습니다. 또 다짐했습니다. 그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순례가 물었습니다. 바뀌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최동수가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직원들 때문에요? 예. 순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안 바뀝니다. 최동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 때문에 바뀌려 하면 억지가 됩니다. 억지는 오래 못 갑니다. 본인이 불편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최동수가 물었습니다. 불편한 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직원을 몰아붙이고 나서 어떻습니까? 최동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찜찜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 찜찜함이 싫어서 바뀌어야 합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 최동수는 그날 암자에서 내려가면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찜찜함. 그것이 자신의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몰아붙이고 싶을 때마다 그 찜찜함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멈춰졌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이 쌓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회장이 달라졌다고, 예전보다 들어준다고, 예전보다 기다려준다고. 그러자 직원들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회사를 바꿨습니다. 순례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번졌습니다.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5년 만에 내려온 도시는 기억과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시끄럽고 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딘가를 향해 급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그 속에 서서 잠시 멍했습니다. 최동수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였습니다. 순례는 짐을 풀면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산속 암자의 좁은 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직함은 없었습니다. 명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장님이 모시고 온 어르신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조용한 노인이 왜 회의실에 앉아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 회의 날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가득한 자료였습니다. 새로운 사업 부문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컸습니다. 기대 수익도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순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해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습니까?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외부 컨설팅 보고서를 기반으로. 컨설팅 보고서는 그 회사 사정을 모릅니다. 순례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핵심 인력이 이 새 사업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람부터 지키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장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례의 존재가 회사 안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무리한 계획이 멈췄습니다. 흐지부지 되던 문제들이 정리됐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른 기업의 경영자들이 최동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달라졌는데 비결이 뭐예요? 최동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좋은 분이 계십니다. 재계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동수 회사에 얼굴 없는 자문이 있다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회사가 달라진다고.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하반기 회사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요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절반 가격에 출시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거래처에서 단가인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마진을 줄이더라도 시장을 지키자는 논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프리미엄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회의가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순례는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10년 넘게 쓴 거래처가 몇 군데입니까? 자료를 찾았습니다. 17군데였습니다. 그 17군데가 우리 제품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답이 전략입니다. 사흘 뒤 영업팀이 17군데를 직접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15군데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도 우리 제품을 쓰겠다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분량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질 관리에 더 투자했습니다. 분량률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년 뒤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신규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고도 점유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해 연말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최동수 그룹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열사가 5개로 늘었습니다. 직원 수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동수가 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그룹 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밖에 내지 마십시오.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생각할 것은 직원들 밥그릇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날부터 술래는 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재계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굴 없는 회장. 목소리만 있고 이름은 없는 사람. 술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됐습니다. 쓸모있게 누군가의 밥그릇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민주는 준혁보다 6살 어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팠습니다. 오래 아팠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거의 내내 아팠습니다. 그 시절 밥을 챙겨준 사람이 술래였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술래네 집에 들렀습니다. 밥을 먹고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들렀습니다.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 집이 자기 집보다 더 익숙했습니다. 술래는 민준을 아들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특별히 예뻐하지도 특별히 엄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밥 먹으면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준에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뛰면 안 됐습니다. 배고프다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래네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냥 있어도 됐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민준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술래가 왔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밥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도 남아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 그날 밤 울었습니다. 술래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민준에게는 허락이었습니다. 울어도 된다는 허락. 평생 조용히 있어야 했던 아이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허락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민준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승진이 빨랐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 초반에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직원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사무실을 넓혔습니다. 거래처를 늘렸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밥을 얻어먹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민준을 버티게 한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민준은 술래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됐습니다. 강원도 산속 암자에 있다고. 민준은 바로 올라갔습니다. 암자 마당에서 술래를 봤을 때 민준은 울 뻔했습니다.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순례가 내려다봤습니다. 왔니?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 목소리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왔으면 됐다. 그 말이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왔으면 됐다. 늦게 왔다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왔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날 암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창업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버텼던 이야기. 순례는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주는 그 한마디를 받기 위해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아픈 어머니에게도 잘했다는 말을. 그 말이 이제야 왔습니다. 민주는 내려가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모시겠다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경영 자문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장 추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순례가 회장이 된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할 때마다 솔직하게 했습니다.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것도 먼저 말했습니다. 순례가 처음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말하라고. 민주는 그 조건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동남아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숙소 선풍기가 돌아갔지만 뜨거운 바람만 날렸습니다. 준혁은 땀에 젖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숙소였습니다. 벽지가 들뜨고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옆 방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낯선 소리 속에서 준혁은 더 혼자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산속에 두고 내려온 그날 준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산길을 내려오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깐이야. 정리되면 바로 데리러 갈 거야. 길어야 한 달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로 돌아온 준혁은 채권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지인의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으니 어머니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새 번호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되면.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보증을 선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찾아왔습니다. 준혁은 도망쳤습니다. 고시원에서 짐을 싸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은 매일 했습니다. 정말로 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와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이 꼴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바닥을 기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무역 중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것으로 발판을 만들면 된다고. 조금만 더 모이면 어머니를 데리러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거래처 대표가 잠적했습니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없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다시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준혁은 해외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였습니다. 거기서도 일을 찾았습니다. 현지 교민들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도 했습니다. 물건 떼다 파는 일도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누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채무 이력 때문에 신용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그 3년 동안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잘 지내겠지. 밥도 나오고 스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엉망인 것보다는 모르고 계시는 게 낫겠지. 그 생각이 스스로를 놓아주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거짓이었습니다. 2년 차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같은 교민 중에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병철이었습니다. 20년째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병철이 준혁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나 혼자 하기 벅차다. 한국 손님들 안내 좀 도와줄 수 있어? 준혁이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했습니다. 공항에서 픽업해서 숙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식당을 안내했습니다. 관광지를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친절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이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웃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준혁의 안내가 꼼꼼하다고 했습니다. 설명이 자세하다고 했습니다. 후기가 쌓였습니다. 강병철의 여행사 이름이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강병철이 말했습니다. 너 이거 잘하는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보이거든요. 강병철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눈이 생겼어? 준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잃고 나서요. 강병철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준혁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맞춰주면 사람들이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현장에서도 쓸모가 됐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강병철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조그만 노천 술집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길거리를 바라보면서 마셨습니다. 강병철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어? 준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계십니다. 연락해? 안 합니다. 강병철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 40대 초반에. 준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 해외 나와 있었거든. 연락이 늦게 왔어. 임종을 못 봤어. 강병철이 맥주잔을 내려놨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돼.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남아. 준혁이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연락해. 나중에 하면 늦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산속 암자. 처음 두고 오던 날. 차에서 내리던 어머니의 모습.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 계십니까? 라고 합니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매일 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잘 계시겠지. 밥은 드셨겠지. 다리는 괜찮으시겠지. 그 생각이 일종의 의식이 됐습니다. 기도와 비슷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것만은 매일 했습니다. 그것이 준혁이 어머니를 향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비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4년 차였습니다. 강병철의 여행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현지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한국 관광객이 뚝 끊겼습니다. 수입이 없었습니다. 강병철이 여행사를 접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비용 줄이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강병철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어. 손님이 없는데 비용을 줄여봤자야. 다른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관광 대신 현지 체류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하자고. 행정 서류 대행, 병원 통역, 이사 지원. 관광객이 없어도 교민들은 있었습니다. 강병철이 반신반의하면서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작은 수익이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행사는 살아 있었습니다. 강병철이 말했습니다. 너 사업 감각은 있는 놈이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감각만 믿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강병철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감각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 말이 준혁 스스로도 새로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바뀌어 있었습니다. 잃고 나서, 도망치고 나서, 바닥을 기고 나서,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랬습니다. 사업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 하냐? 저 사람 눈빛이 왜 저러냐?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가을, 준혁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기 전날 밤 준혁은 숙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간다. 한국 간다. 거기서도 잘 지내고 계시겠지. 나 때문에 힘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먹고 계시겠지. 다리는 괜찮으시겠지. 보고 싶다. 그 말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하늘에 대고 했습니다. 별이 깜빡였습니다. 대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준혁은 막노동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쓰는 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이 나왔습니다. 사기를 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도로 공사, 철거 현장.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얼굴이 검어졌습니다. 7년 차가 됐을 때 준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꼼꼼하고 말이 없으며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평이 붙었습니다. 반장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팀장 보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적금을 들었습니다. 신용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반장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큰 현장 하나 들어왔는데 같이 가겠나? 강원도 산속 리조트 개발인데 규모가 크다. 일용직이 아니라 현장 소장 보조로 계약직 들어가는 거야. 기간은 1년.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반장이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준혁은 그 주소를 보고 멈췄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그 지명이 눈에 익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를 두고 내려오던 그 길. 심장이 천천히 조여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숙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밤이라 윤곽만 보였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산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10년 전에 두고 온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암자였습니다. 움직인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도망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사업 실패. 어머니를 두고 내려오던 차 안. 동남아의 뜨거운 밤들. 강병철과 마셨던 맥주. 한국으로 돌아와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일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암자가 철거 예정이라는 것을 서류로 봤습니다. 그 암자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서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10년 전에 두고 온 곳이었으니 당연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준혁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더웠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불안 때문인지 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를 두고 내려오던 그 길에서도 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차 창문을 열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시절 담배를 피웠습니다. 지금은 끊었습니다.
그 담배 연기 사이로 산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머니를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 냄새가 지금 또 났습니다. 준혁은 창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산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준혁은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두어 시간 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아직 숙소에 있었습니다. 현장이 조용했습니다. 굴삭기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암자 쪽으로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암자가 보였습니다. 새벽빛 속에 서 있는 암자였습니다. 지붕이 새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오래됐지만 잘 관리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담이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한쪽의 나무도 그대로였습니다. 10년 전 기억 속의 암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마당 앞에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바라봤습니다. 법당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새벽 예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멈췄습니다.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스님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스님이었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방이었습니다. 법당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흰 머리가 보였습니다. 회색 저고리가 보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말했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항상 준혁을 똑바로 봐왔던 눈. 거짓말을 하면 바로 알아채던 눈. 늦게 들어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말없이 바라봤던 그 눈. 어머니였습니다. 준혁의 입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래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마당 쪽을 봤습니다.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이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다가가야 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레를 밀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인지. 준혁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현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등 뒤로 걸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마루를 닦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올려다봤습니다. 헬기가 산 위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착륙 지점은 암자 근처 공터였습니다. 현장 소장이 인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룹 회장 오시는 거야. 다들 자리 잡고 있어. 준혁은 서류를 들고 암자 구역 쪽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들이 올라왔습니다. 카메라들이 따라왔습니다. 맨 앞에 젊은 남자가 걸었습니다. 준혁은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릴 때 밥을 얻어먹으러 오던 그 아이였습니다. 눈매가 그대로였습니다. 체격이 커졌고 눈빛이 달라졌지만 그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된 최민준이었습니다. 준혁은 안전모 아래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준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람들도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순례에게 인사를 하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카메라들도 사라졌습니다. 암자에는 순례와 주지 스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입구 근처 나무 그늘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준혁은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 백미러로 봤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아지는 어머니, 손을 들지도 않고 그냥 서 있던 어머니. 그 모습이 백미러에서 사라질 때까지 준혁은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비겁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암자 문이 열렸습니다. 순례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무릎에 담요를 덮고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10년 전에도 저렇게 앉아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암자 쪽으로 걸었습니다. 자갈이 밟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순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검어진 얼굴, 굳은 살 박인 손, 낡은 작업복. 10년 전에 말쑥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니?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사실을 묻듯이.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갈 위에 그대로 꿇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아프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알아. 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왔니?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왔습니다. 왜?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를 빌러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변명을 하기에는 할 수 있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순례가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방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장판, 작은 창문,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 방 한쪽에 낡은 책이 몇 권 쌓여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성경책을 봤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짐을 쌀 때 챙겼던 그 책이었습니다. 순례가 차를 끓였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순례는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차를 따랐습니다. 준혁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준혁은 그 찻잔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순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내 동생 같은 애인 건 알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저 아래 마을에서 굶을 때 내가 밥을 챙겼다. 너도 알지? 압니다. 그 애가 몇 년 전 내려와서 나한테 일을 맡겼다. 내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준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다. 여기 사람이라고. 근데 스님 지붕이 새고 다리도 시원찮고. 내려갔다. 순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됐다.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힘드셨습니까? 순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다. 추웠고 몸도 안 따랐고. 무서우시진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지.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보다 억울한 게 더 컸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려졌다는 게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밥을 못 해줬나, 말을 잘못했나, 내가 힘들 때 더 곁에 있어줬어야 했나? 준혁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 잘못이 아니었다. 순례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걸 아는데 1년이 걸렸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례는 그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보지 않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부턴 괜찮았다. 일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억울함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생겼다. 다른 것들요? 순례가 준혁을 봤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날 왜 저랑 같이 내려가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순례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니? 제가 여기 두고 간다는 걸 아셨잖습니까? 눈치채셨잖습니까? 왜 그냥 계셨습니까? 순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니까.
준혁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결정한 건데 내가 막을 수가 없었다. 막으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있었다. 엄마, 내가 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잖니. 믿었다. 준혁이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겨우 진정됐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는 거니 아니면 나 때문에 우는 거니?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새벽에 눈이 떴습니다. 전날 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뻑뻑했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암자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숙소 청소용 걸레였습니다. 빌려왔습니다. 암자 마루 앞에 섰습니다.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결을 따라 밀었습니다. 밤새 내려앉은 먼지가 걸레에 묻어났습니다. 이슬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밀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마루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마루를 닦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닦았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에 잠이 깨곤 했습니다. 걸레 소리, 물 짜는 소리, 그 소리가 아침을 알렸습니다. 그 소리가 있으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를 이제 자신이 냈습니다. 한 칸씩 밀었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밀었습니다. 마루가 깨끗해졌습니다. 나뭇결이 살아났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술래가 나왔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대쪽 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닦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둘이 하면 빨리 끝난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마루를 닦았습니다. 양쪽 끝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왔습니다. 걸레 소리만 났습니다. 새벽 새소리가 섞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잠깐 손이 닿을 뻔했습니다. 둘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각자 물러났습니다. 마루 닦기가 끝났습니다. 술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마루 끝에 앉아서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 능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았습니다. 술래가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를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준혁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왜 고마워? 차를 주셔서요. 술래가 잠시 준혁을 봤습니다.
앞으로 매일 줄 테니까 매번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에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찻잔을 입에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마루를 닦고 차를 마신 뒤 일어서려는데 순례가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준혁이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숙소에서 먹겠습니다. 숙소 밥이 어떻길래?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례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소리, 뚜껑 여는 소리. 준혁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코에 닿는 순간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아침마다 그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냄새가 집 앞에서부터 났습니다. 그 냄새가 집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순례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소반이었습니다. 된장국과 나물 2가지와 밥이었습니다. 단출했습니다. 그러나 반듯했습니다.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준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짭짤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그 맛이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밥 먹다 울면 체한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순례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눈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준혁이 그 웃음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려는데 순례가 말했습니다. 먹어. 식는다. 준혁이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나물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순례도 옆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새소리가 섞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아침이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이 암자 구역 설계가 전면 수정됐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철거 없이 암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리조트를 설계한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 일정도 다 바뀌는 거야. 암자 보존 구역을 중심으로 동선을 새로 짜야 해. 내가 그 구역 담당해 줄 수 있어? 하겠습니다. 소장이 준혁을 봤습니다. 저 암자 아는 곳이야? 준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에 와본 적 있습니다. 소장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암자 보존 구역 담당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암자 주변을 점검했습니다. 어떤 나무를 살리고 어떤 동선을 만들어야 하는지 측량했습니다. 오래된 돌담을 허물지 않고 살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암자에 드나들게 됐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새벽 암자마루를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두 번째 날도 했습니다. 세 번째 날도 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현장을 돌면서 측량을 하고 있을 때 술래가 나왔습니다. 그 돌담 원래 더 길었다.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어디까지요? 술래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 느티나무까지. 중간에 무너진 거야. 내가 다시 쌓으려 했는데 힘이 딸렸어. 준혁이 그 방향을 봤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술래가 준혁을 봤습니다. 내가? 제가 직접 쌓겠습니다. 설계팀의 요청에서 원래 선대로 복원하겠습니다. 술래가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준혁에게는 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줬습니다. 공유했습니다. 돌담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자신이 살리려 했다는 것을. 그것이 작은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닫혀있던 것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오후 설계팀에 연락했습니다. 돌담 복원 요청을 넣었습니다. 원래 선을 측량해서 도면에 넣었습니다. 설계팀이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루를 닦고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돌담 복원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작업 들어갑니다. 술래가 찻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됐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원 스님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법당 아니었습니다. 향 냄새가 났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왔군. 예. 10년 만이지.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간 어찌 살았소? 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여기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1년은 매일 입구에 나가서 기다리셨소. 그 다음엔 안 나가셨지. 그때 진짜 마음을 정하신 거요.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후엔 하루도 쉬지 않으셨소. 새벽부터 일하셨소. 몸이 안 따라줘도 하셨소. 겨울에 손이 트고 발가락이 얼어도 하셨소. 스님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아들 욕을 안 하셨소.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오?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미워할 시간에 살았기 때문이요. 그 말이 준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워할 시간에 살았다. 스님이 계속했습니다. 보살님은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소. 기다리면 병이 나니까. 대신 살았소. 그 삶이 지금 저 자리까지 왔소.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 됩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미안하다는 말보다 사는 것이 더 큰 사과요. 준혁은 법당을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었습니다. 암자 마당이 환했습니다. 순례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실을 다루는 그 모습이 오래된 그림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사는 것이 더 큰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조트 준공식이 잡혔습니다. 민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들과 함께였습니다.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작은 행사였습니다. 암자 마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순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해라. 내 회사야.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옆에만 계십시오. 자리에만 있어 주십시오. 순례가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마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리조트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을 없애고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없애지 않았습니다. 있던 것을 살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민준이 순례를 봤습니다. 여기서 10년을 버티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순례를 봤습니다. 순례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분께 배웠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진짜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준혁은 사람들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벗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버텼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방향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전체를 볼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버틸 것이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순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내려가시겠습니까? 순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겠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제가 올라오겠습니다. 안 와도 된다. 준혁이 있다. 민준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내려갔습니다. 암자의 순례와 준혁이 남았습니다. 도원 스님도 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스님이 저녁 공양을 차렸습니다. 작은 밥상이었습니다. 된장국과 나물과 밥이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이 많았군. 순례가 말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스님이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순례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산속에 저녁이 내려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준혁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스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순례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준혁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순례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니? 준혁이 말했습니다. 현장은 이번 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 민준이 회사 운영팀으로 갑니다. 잘할 수 있겠니? 해보겠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준혁이 순례를 봤습니다. 무리하면 티가 나더라. 몸에도 나고 얼굴에도 나고. 티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진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준혁이 순례를 봤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숫자가 아니라. 준혁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알면 됐다. 순례가 담요를 무릎에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감사합니다. 순례가 준혁을 봤습니다. 뭐가? 준혁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셔서요. 순례가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딱 두 글자였습니다. 나도. 준혁이 그 두 글자를 들었습니다. 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돌아와줘서, 여기 있어줘서.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뜨거운 채로 있었습니다. 순례도 그냥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산 아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둘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같은 자리에 나란히